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분들께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젊은 여성 승무원의 목소리는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 끝은 마스크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거구의 사내에게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뭐 피해,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곽상배가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렸다. 그는 값비싼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온몸에서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이코노미석에서나 볼 법한 천박한 금목걸이를 번쩍였다.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내가 이 비즈니스석. 그것도 제일 비싼 표로 끊었는데. 내 마음대로 좀 떠들지도 못해.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콱 내리쳤다. 조용했던 기내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몇몇 승객이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고 한 외국인 승객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비콰이에라고 외쳤다. 곽상배는 그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욕설을 내뱉었다. 닥쳐. 양키 새끼야. 여긴 미국 아니야. 그는 다시 승무원 최서연을 노려봤다. 여기가 무슨 독서실이야. 내가 조용히 책이나 읽으려고 이 비싼 돈 낸 줄 알아. 당장 제일 독한 술로 한 병 더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내년 상사 불러. 그의 고함에 조용하던 기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곳은 인천발 뉴욕행 K81편. 하늘 위의 호텔이라 불리는 보잉 777기의 프레스티지 비즈니스 클래스였다. 14시간의 지루한 비행.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기내는 승객들의 수면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180도로 젖혀지는 좌석에서 제공된 담요를 덮고 깊은 잠을 청하고 있었다. 스튜어디스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일정한 엔진 소음만이 낮게 깔려 있던 그 고요한 평화를 깬 것은 곽상배였다. 그는 탑승 직후부터 샴페인을 시작으로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켰다. 이미 이륙한 지 3시간. 그는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곽상배. 그는 강남 일대에서 불법 사채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부를 축적한 신흥 조폭의 두목이었다. 그의 화려한 정장 안쪽으로는 용 문신이 희미하게 비쳤고 굵은 금목걸이는 그의 천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근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사업 확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도피를 감행하는 중이었다. 그의 뒤쪽 두 좌석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누가 봐도 그의 수하로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곽상배의 고함에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형님, 저 아가씨 아주 맘에 드시나 봅니다. 형님 가시는데 술이 부족하면서나 그들의 저급한 대화가 조용한 기내를 더욱 오염시켰다. 곽상배는 자신이 이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곽상배 앞에 서 있는 승무원은 이제 갓 입사 2년 차를 넘긴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이런 통제 불능의 진상 승객을, 그것도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손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배운 대로 매뉴얼을 떠올리려 했었다. 손님, 항공보안법 규정상 만취하신 승객께는 더 이상의 주류 제공이 어렵습니다. 대신 물이나 주스를. 그녀가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곽상배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법이 X야. 지금 나한테 법을 들먹여. 내가 법이야. 이 비행기 안에선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유니폼을 훑었다. 그녀의 이름표에서부터 잘록한 허리, 그리고 스커트 아래로 뻗은 다리까지. 최서연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두려움에 뒷걸음질 칠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 곽상배의 바로 옆 창가 자리에 한 여성이 있었다. 이지윤. 그녀는 이소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회색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바지,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에 두꺼운 뿔테 안경. 그녀는 긴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려 고정했고 두 귀에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국제 분쟁 지역의 군사 개입 전략이라는 두꺼운 영문 원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곽상배는 탑승할 때 그녀를 힐끗 보고는 속으로 공부벌레 샌님이라고 단정지었다. 비싼 비즈니스석에 앉아 저런 후줄근한 차림이라니.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겁에 질려 죽은 듯이 자는 척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지윤은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음 속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 헤드폰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옆자리 남자의 위협적인 행동과 승무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모두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녀가 나설 때는 아니었다. 손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께. 최서연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그녀의 이런 나약한 반응이 곽상배의 가학성을 더욱 부추겼다. 그는 낄낄거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가씨,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오빠가 뉴욕 가서 팁 두둑하게 챙겨줄게. 응.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려 했다. 깍. 최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좁은 통로에서 피할 곳은 마땅치 않았다. 곽상배의 손이 그녀의 유니폼 위를 스쳤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곽상배는 더욱 대담해졌다. 아, 앙탈은 너희들 서비스 교육받을 때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었어. 승객 기분 맞춰주는 거 말이야. 그의 저질스러운 말에 뒤에 있던 부하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렇게 꽉 끼는 유니폼 입고 남자들 앞에서 알짱거리는데 솔직히 남자들 시선 즐기는 거 아니냐고. 응, 내가 좀 만져보겠다는데 그게 뭐 그리 큰일이야. 곽상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최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최서연은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은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거나 혹은 어쩔 줄 몰라 웅성거릴 뿐이었다. 기내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몇몇 승객들이 승무원을 부르기 위해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곽상배의 부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최서연의 퇴로를 막듯 통로에 버티고 섰다. 그들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즐기고 있었다. 사무장 피우설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는 곽상배의 덩치와 험악한 인상의 부하들을 보고는 차마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고 착륙 즉시 경찰에 인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힘이 없었다. 보고해 엑스발. 기장 오라고 해. 내가 이 비행기 통째로 사버릴 테니까. 곽상배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는 최서연의 팔을 잡아 끌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최서연은 이제 공포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곽상배의 옆자리,
창가에 앉아있던 공부벌레 샌님이 조용히 헤드폰을 벗었다. 그녀는 책을 덮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이지우는 마치 시끄러운 소음에 잠이 깬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다. 곽상배의 더러운 손이 최서연의 허리를 노골적으로 스치려던 찰나였다. 겁에 질린 그녀가 황급히 빈 잔이 담긴 쟁반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몸을 뒤로 뺐다. 어이쿠, 미안. 미안해서 어쩌나. 곽상배가 능글맞게 웃으며 쟁반 위에 빈 위스키 잔을 낚아챘다. 잔이 비었잖아. 아가씨, 술 더 가져오라니까. 그가 빈 잔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최서연은 모욕감과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뒤에 버티고 선 곽상배의 부하들은 자기들끼리 희죽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사무장조차도 이들의 기세에 눌려 어설픈 경고만 반복할 뿐 물리적인 재질을 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최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곽상배의 잔인한 정복욕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 폐쇄된 공간의 왕이었다. 이 젊고 예쁜 승무원도, 저 멀대 같은 사무장도, 심지어 겁에 질려 외면하는 다른 승객들도 모두 그의 발 아래 있었다. 우는 거야. 하하, 오빠가 미안해서 어쩌나. 그가 최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유니폼에 닿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가 곽상배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선생님, 그만하시죠.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곽상배의 고함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기내의 모든 소음을 갈랐다. 술에 취해 왁자지껄하던 곽상배와 그의 부하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곽상배는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최서연에게 손을 뻗으려던 부자연스러운 자세 그대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바로 옆자리. 창가에 처박혀 죽은 듯이 잠만 자던 샌님 아줌마에게서 났다. 이지우는 언제 껐는지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었고 두꺼운 원선은 가지런히 덮여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뿔테 안경 너머의 무표정한 눈으로 곽상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시끄러운 벌레를 바라보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이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곽상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그가 잠시 말을 더듬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 그것도 이 상황에서 곽상배의 뒤에 있던 부하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지훈을 쳐다봤다. 곽상배의 뇌가 알코올의 장막을 뚫고 상황을 재구성했다.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감히 조폭 두목인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자 당황은 곧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바뀌었다. 푸하하하. 곽상배가 과장되게 폭소를 터뜨렸다. 야, 너희들 들었냐?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그만하란다. 하하하. 부하들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따라 웃기 시작했다. 형님, 저 아줌마 잠꼬대 하나 봅니다. 어디서 훈장질이야. 재수 없게. 곽상배는 최서연을 향했던 몸을 완전히 이지훈 쪽으로 돌렸다. 그는 좌석에 앉아있는 이지훈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다. 후줄근한 회색 트레이닝복,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그는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아줌마. 그가 이지윤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며 말했다. 역한 술 냄새가 확 끼쳤다.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내가 시끄러워서 잠깼어.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겁주듯 으르렁거렸다. 이지윤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고개를 뒤로 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조금 전과 똑같은 톤으로 말했다. 승무원에 대한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기내 소란 행위는 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곽상배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과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법을 들먹이며 자신을 가르치려 하고 있었다. 항공보안법 곽상배가 되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폭소가 터졌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웃기네. 아줌마, 혹시 직업이 학교 선생이야? 아니면 무슨 도서관 사서 어디서 법 조항을 외우고. 엑스라리아. 그의 시선이 이지윤의 무릎 위에 놓인 두꺼운 책으로 향했다. 국제 분쟁 지역의 군사 개입 전략. 그는 표지의 영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저 두꺼운 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편견을 확신했다.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샌님. 아줌마. 곽상배가 비웃음을 거두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여기는 학교나 도서관이 아니야. 여긴 어른들 노는 데라고. 샌님처럼 책이나 읽는 아줌마가 끼어들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는 이지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리고 말이야. 여자가 어디서 감히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이것이 곽상배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다. 세상은 힘과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여자는 그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층에 속해 있었다. 자신이 돈 주고 산 이 비즈니스석에서 감히 한낱 아줌마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지윤은 곽상배의 저열한 모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곽상배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기내의 소음을 완벽하게 압도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 2호.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동조 1항 4호.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녀는 마치 법전을 읽어내려가듯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즉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무장은 기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기장은 현지 공항 도착 즉시 당신을 공항경찰이나 연방사법기관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곽상배는 그녀의 이 비현실적인 침착함과 당당함에 압도당해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최서연 승무원과 사무장도 심지어 뒤에 있던 곽상배의 부하들조차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지윤이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의 연장선상이며 동시에 미국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 나라의 사법권에 동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곽상배의 얼굴이 알코올 기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와 치욕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아줌마가 자신을 조폭 두목인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법조항을 읊어대며 협박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곽상배에게 이것은 공개적인 쪽팔림이었다.
부하들이 보고 있고 다른 승객들이 보고 있었다. 자신이 애써 겁주고 희롱하던 승무원 앞에서 그는 지금 일개 아줌마에게 완벽하게 눌린 꼴이 되었다. 이 엑스발년이 곽상배의 입에서 마침내 억눌렸던 욕설이 터져 나왔다. 너 지금 나한테 법을 가르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미친 엑스와 그는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회복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폭력. 그는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했다. 야, 아줌마. 너, 내가 왕년에 말이야. 너 같은 년들 어떻게 다뤘는지 알아. 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이지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좌석에 앉은 이지윤을 완전히 덮었다. 내가 말이야. 강남에서 곽상배라고 하면 울던 애새끼도 울음을 그쳐 검사고 판사고 내 밑에서 돈 받아 처먹는 놈들이 수두룩해. 근데 네가 이 엑스만한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법 항공보안법. 그는 광분하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씩씩거렸다. 그는 지금 이 여자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이 그의 무의식적인 경고등을 켰다. 이지윤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곽상배의 위협적인 자세와 살기등등한 눈빛 앞에서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전형적인 과시형 폭력 성향.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이성을 잃고 폭력에 의존한다. 단순 제압 대상.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지윤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십시오.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가십시오. 그렇다면 나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곽상배에게는 자비가 아니라 마지막 모욕으로 들렸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에게 선처를 베풀겠다는 것이었다. 선처. 내가 나한테 이 엑스발년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곽상배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줌마의 건방진 입을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강남의 곽상배인지,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여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 했다. 네가 오늘 아주 엑스되는 게 뭔지 보여줄게. 여자가 함부로 나대는 게 어떤 꼴을 당하는지. 곽상배가 고함을 지르며 이지윤의 멱살을 잡기 위해 거대한 손을 뻗었다. 곽상배의 거대한 손이 이지윤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오는 순간 여태껏 망설이던 사무장 박진수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곽상배와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여성 승객 사이의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 했다. 손님,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박 사무장은 나름대로 강경한 어조로 말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곽상배에게는 그저 귓가를 스치는 모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이거 안 놔, 너까지 오늘 엑스지고 싶어. 곽상배가 자신을 막아선 박 사무장의 넥타이를 움켜쥐고 그대로 밀쳐버렸다. 어깨 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박 사무장이었지만 술에 취해 힘 조절이 안 되는 곽상배의 괴력에 맥없이 뒤로 밀려났다. 그는 뒤에 있던 좌석 팔걸이에 등을 강하게 부딪히고는 쿨럭거리며 신음했다. 기내는 이제 공포로 완전히 질식할 것 같았다. 승무원을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자 몇몇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고 한 남성 승객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곽상배의 뒤에 버티고 섰던 부하 2명이 그 남성 승객을 향해 험악하게 으르렁거렸다.
조용히 해. 엑스끼야. 껴들지 마. 아무도 감히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곽상배는 이제 거칠 것이 없었다. 그는 박 사무장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본 뒤 다시 자신의 진짜 목표물인 이지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저 샌님 아줌마. 그의 이글거리는 시선이 좌석에 앉아있는 이지윤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순간 멈칫했다. 이지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박 사무장이 밀쳐지는 순간에도, 다른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나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곽상배가 평생 본 적 없는 종류의 시선이었다. 그것은 마치 해부학자가 실험용 쥐를 관찰하는 듯한 지극히 분석적이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곽상배의 동공 크기, 호흡 속도, 땀의 분비량을 체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시선은 곽상배의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증폭시켰다. 그는 이 여자의 저 거만한 평정심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녀가 겁에 질려 울고불고 빌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서열 1위임을 증명해야 했다. 여편네가. 그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앉아있는 여자를 당장 주먹으로 내려치기는 자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는 척하며 좁은 통로에서 몸을 비트는 신용을 했다. 그러다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지윤을 지나쳐 화장실이라도 가는 척 몸을 움직였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기체가 살짝 흔들리기라도 한 것처럼 몸의 중심을 이지윤 쪽으로 확 쏠리게 했다. 아이씨, 좁아 터졌네. 좀 비켜. 그것은 명백한 고의였다. 그는 자신의 100kg 넘는 거구와 술에 취한 무게를 전부 실어 어깨로 이지윤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 창가에 앉은 그녀가 자신의 힘에 밀려 창문에 머리를 쳐박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육중한 어깨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지윤의 어깨와 강하게 충돌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곽상배가 예상했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젖은 고깃덩어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곽상배가 상상했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어깨 관절에서부터 팔 전체로 이어지는 찌릿하고 기분 나쁜 충격이 전해졌다. 윽. 곽상배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뱉으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고통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이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호흡이 멎었다. 이지윤은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했을 뿐, 마치 방금 모기가 한번 물고 간 것처럼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깨로 전해진 충격의 벡터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하체와 코어 근육에 힘을 주어 그 힘을 좌석 시트로 완전히 분산시켰다. 그녀에게 곽상배의 전력의 어깨빵은 그저 불쾌한 접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곽상배 자신이었다. 뭐야. 곽상배의 입에서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하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님이 일개 아줌마에게 어깨 싸움을 걸었다가 되려 튕겨나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 곽상배의 알코올로 마비된 뇌가 이 비현실적인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경고는 이미 늦었다. 곽상배의 남은 이성은 방금 전의 충돌로 인한 굴욕감과 어깨의 통증, 그리고 부하들 앞에서의 쪽팔림으로 인해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여자를 부숴버려야 한다. 이 계획스 같은 년이. 곽상배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그는 더 이상 위협이나 신용 따위는 집어치웠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던 그 거대한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손바닥이 아니었다. 주먹이었다. 그는 이지윤의 얼굴, 정확히는 그녀가 쓰고 있는 그 재수없는 뿔테 안경을 향해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내리꽂았다. 죽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곽상배의 주먹이 이지윤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는 그 짧은 찰나, 기내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최서연 승무원이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안 돼요라고 외치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박 사무장이 다시 한번 몸을 날리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승객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았다. 곽상배의 부하들조차도 이건 너무 심한데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그들의 두목을 말릴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곽상배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끝이다. 내년에 그 잘난 척하는 얼굴을 박살내주마. 그의 주먹이 이지윤의 안경, 렌즈에 닿기 직전이었다. 이지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날아오는 흉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특전사의 살기사치였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셋. 멱살을 잡으려던 첫 번째 위협. 어깨로 밀친 두 번째 물리적 도발. 하나. 그리고 지금 안면을 향한 명백한 가격. 경고는 끝났다. 룰은 깨졌다. 곽상배는 스스로 마지막 선을 넘었다. 곽상배의 육중한 주먹이 이지윤의 안면을 향해 파고드는 찰나, 기내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듯했다. 최서연 승무원의 찢어지는 비명, 아이의 울음소리, 승객들의 경악, 그 모든 것이 이지윤에게는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날아오는 주먹의 궤적만을 쫓고 있었다. 시속 30km로 날아오는 성인 남성의 전력이 실린 주먹.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본능적인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이지윤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주먹을 맞이했다. 곽상배의 주먹이 그녀의 뿔테 안경 렌즈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그녀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했다. 마치 겨울밤의 마른 번개처럼. 회색 트레이닝복 소매에서 뻗어나온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곽상배의 손목을 잡았다. 쿼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로 단련된 소나귀의 힘이 상대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쥘 때 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에 가까웠다. 이지윤의 5손가락은 곽상배의 두꺼운 손목,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신경다발과 혈관이 지나는 내관 나이관,
외관 Y관, 혈자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곽상배의 얼굴에 걸려있던 잔인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주먹은 이지윤의 코앞에서 마치 투명한 벽에라도 부딪힌 것처럼 허공에 멈춰섰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데 꼬박 1초가 걸렸다. 그의 뇌가 공격 실패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고통이 척추를 타고 뇌관을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신경을 찌르고 뜨거운 인두가 뼈를 지지는 듯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극통이었다. 곽상배의 입에서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충혈된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저 가늘고 하얗기까지 한 아줌마의 손가락이 어떻게 자신의 강철 같은 팔뚝을 이토록 무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팔을 뒤로 빼내려 했다. 자신의 100kg이 넘는 체중을 실어 팔을 비틀고 흔들었다. 하지만 이지윤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바위에 뿌리를 내린 강철 집게처럼 그의 손목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힘을 주면 줄수록 이지윤의 손가락은 더 깊이 그의 살과 신경을 파고들었고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었다. 아, 아파, 이거 놔 놓으라고 이 엑스발년아. 곽상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그의 거구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기내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사라졌다. 완벽한 침묵. 비명을 지르던 최서연 승무원은 입을 막은 채 얼어붙었고 박 사무장은 부딪힌 등을 움켜쥔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뒤쪽에서 상황을 방관하던 곽상배의 부하 2명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들의 형님이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팔목을 잡힌 채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형님, EXE. 2명의 덩치가 거의 동시에 욕설을 내뱉으며 이지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한 놈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다른 놈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다. 그들이 채 2걸음을 떼기도 전이었다. 이지윤은 여전히 곽상배의 손목을 붙잡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면. 목소리는 작았지만 2 부하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라도 부딪힌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너희 대장 팔목은 이지윤이 곽상배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살짝 힘을 더 주었다. 우드득 곽상배의 손목 관절에서 역겨운 마찰음이 울렸다. 내가 가져간다. 곽상배가 다시 한번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지윤의 좌석 옆 통로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태가 되었다. 2 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보았다. 방금 전 자신들의 형님 팔목에서 들린 그 소리를 그리고 그 소리를 만들어낸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그들은 평생을 뒷골목에서 뒹굴며 잔뼈가 굵은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진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저 여자는 진짜였다. 저 여자가 방금 한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였다.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저 여자는 정말로 망설임 없이
곽상배의 팔목을 부러뜨릴 것이었다. 그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기내의 권력 관계는 이 짧은 10초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곽상배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팔목을 잡힌 채 고통에 신음하는 포로에 불과했다. 마침내 이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땀과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곽상배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뿔테 안경 너머의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운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곽상배를 더욱 절망적인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지윤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기계와도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기내에 낮게 울려 퍼졌다. 내 허락 없이는. 그녀는 무릎 꿇은 곽상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숨도 크게 쉬지 마.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쉬지 마. 이지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무게감은 만취한 곽상배의 뇌리까지 명확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을 제압한 여자를 올려다봤다. 땀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시야가 흐릿했다. 너 도대체 뭐야?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허세를 부리려 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 곽상배야. 이 손 안 놔. 너 경찰이야. 특수부대 뭐 그런 거야. 엑스발. 내가 아는 동생들 중에. 으아악. 그의 허세는 이지윤이 손목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처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녀는 곽상배의 협박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소란의 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지윤은 곽상배의 손목을 잡은 채 반대편 손으로 좌석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가 일어서는 동작에 맞춰 곽상배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이며 위로 끌려 올라갔다. 끄. 곽상배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릎 꿇은 자세에서 상체를 숙여야 했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800억 원짜리 보잉 777기의 좁은 통로에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자그마치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순간이었다. 기내는 이제 완벽한 무음무인 상태가 되었다. 비명을 질렀던 최서연 승무원도, 등을 부여잡고 있던 박진수 사무장도, 심지어 겁에 질려 울던 아이조차 울음을 그치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봤다. 곽상배의 두 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님이 단 1초 만에 무력화되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들은 저 여자가 자신들의 형님 팔을 놓아주기만을 바라며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이지윤은 통로에 무릎 꿇린 곽상배를 내려다보며 조금 전 등을 부딪혔던 박 사무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사무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지금 즉시 기장에게 연락하십시오. 뉴욕 JFK 공항 도착 즉시. 터미널 경찰이 아닌 미 연방 항공보안국 TSA과 FBI의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고 전하십시오. 네, 박 사무장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TSA, FBI 단순 기내 난동 승객을 인계하는데 저런 연방기관을, 그것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라고.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직무 매뉴얼을 한참 벗어났음을 직감했다.
무릎 꿇려 있던 곽상배조차 고통 속에서 귀를 쫑긋 세웠다. FBI라는 단어가 그의 남은 이성을 강타했다. 뭐야. 이 X발년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FBI를 불러. 너 지금 나 협박해. 이지윤은 그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녀는 곽상배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탁 하고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버리듯 해방된 곽상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손목을 감싸쥐었다. 그는 고통과 굴욕감에 헐떡이며 신음했다. 아, 내 팔, 내 팔. 이지윤은 그런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좌석 옆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회색 후드 집업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지갑이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까맣고 낡은 가죽 반지갑. 그녀는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신음하는 곽상배의 무릎 위로 그것을 툭 던졌다. 지갑이 곽상배의 다리에 맞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채 떨어졌다. 네가 알아야 할 건 내가 누군지가 아니야. 이지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야. 곽상배는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지갑을 내려다봤다. 그 안에는 신분증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호흡이 멎었다. 신분증의 사진 속 인물은 지금의 이지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위장 크림을 바르고 전투복을 입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곽상배를 얼어붙게 한 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진 옆에 선명하게 찍힌 그녀의 이름과 계급이었다. 육군 중령 이지윤. 중령 곽상배의 뇌가 정지했다. 여자가 중령.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며 계급장 아래에 밝힌 두 개의 작은 금속 배지를 향했다. 희미한 기내 조명 속에서도 그 두 개의 배지는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검을 휘감은 독수리 문양.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전사 스페셜 포시스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UDT SEAL의 상징이었다. 특전사, 아드, 그리고 중령. 이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 곽상배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아줌마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이때 멍하니 서 있던 박진수 사무장이 곽상배의 무릎 위에 떨어진 그 신분증을 보았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한다. 박 사무장 역시 전방수색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그 배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중령이라는 계급이 군대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피로와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애와 존경, 그리고 군인 특유의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박진수 사무장은 다음 순간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발을 탁 소리 나게 모았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지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완벽한 군대식 경례를 외쳤다. 충성.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비즈니스석 전체를 울렸다.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이지윤 중령님 몰라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707 특수임무단. 박 사무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기내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곽상배의 두 부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치107 백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국가급 기밀 작전을 수행하는 존재 자체가 비밀인 부대. 그들은 방금 그 707 부대의, 그것도 중령 계급의 현역 지휘관을, 그것도 여성 지휘관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려 한 것이었다. 곽상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제는 고통도 잊은 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검찰 수사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국가 안보의 영역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끝났다. 완벽하게 끝장이었다. 충성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이지윤 중령님 몰라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 사무장의 우렁찬 격려 구호가 비즈니스석에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707 특수임무단.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곽상배의 뇌리에 밝힌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치발링치 백호 부대. 국가가 보유한 가장 날카로운 칼.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었다. 고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굴욕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힐끗 보았다. 두 놈은 이미 사색이 되어 존경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들의 형님이 아니라 저 여자 중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승객들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어 이 추태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희롱하고 겁주려 했던 젊은 승무원 최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경멸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곽상배는 이 모든 시선이 칼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남의 곽상배였다. 돈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폐쇄된 공간에서 그것도 감히 여자라고 무시했던 상대에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 팔목 하나 잡혔을 뿐인데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을 잃은 눈이 다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어차피 뉴욕에 도착하면 FBI와 군사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검찰이 아니라 국방부 정보본부 혹은 그 707이라는 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의 조폭 인생은 끝났다. 이대로 무릎 꿇고 끌려가느니 차라리 이 X발년이 곽상배가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네가 707이든 엑스랄이든 여기가 군대야.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무릎 꿇고 죽을 것 같아. 그는 바닥을 짚고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100kg짜리 거구를 통째로 날려 이지윤을 깔아뭉개려 했다. 죽어 같이 죽자. 이 엑스년아. 그의 거대한 몸이 이지윤을 향해 미사일처럼 돌진했다. 형님 안 됩니다. 형님. 얼어붙어 있던 두 명의 부하가 곽상배의 절규에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이지윤이 괴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목이 저렇게 몸을 날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들 세계의 철칙이었다. 이 여자 잡아 죽여. 두 부하 역시 이성을 잃고
좁은 통로의 양쪽에서 이지윤을 덮치기 위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놈은 그녀의 머리채를, 다른 놈은 그녀의 허리를 노렸다. 세 명의 거구가 단 한 명의 여성을 향해 비즈니스석의 좁은 통로에서 동시에 쇄도했다. 승객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말로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위험해. 박 사무장이 몸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 선 이지윤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곽상배의 돌진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곽상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좌우에서 쇄도하는 두 명의 부하를 먼저 향했다. 그녀의 뇌는 이미 세 명의 속도, 각도, 그리고 좁은 기내 공간을 고려한 최적의 제압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였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훗날 한 승객은 증언했다. 그것은 일방적인 정리였다. 첫 번째, 이지윤의 오른쪽에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던 부하. 이지윤은 곽상배의 돌진을 받아내기 위해 자세를 낮추는 척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번개처럼 휘둘렀다. 메비에다. 둔탁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녀의 팔꿈치는 단 1인치의 오차도 없이 남자의 관자놀이, 정확히는 급소인 태양혈을 강타했다. 남자는 컥하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눈이 흰자위를 보이며 뒤집혔고 100kg에 가까운 거구가 그대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소요 시간 1. 베메데. 두 번째. 이지윤의 왼쪽에서 허리를 끌어안으려 달려들던 부하. 첫 번째 부하를 처리함과 동시에 이지윤은 몸을 반쯤 틀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뒷발질을 하듯 왼쪽 다리를 뒤로 찼다. 그녀의 군화 대신 씨는 운동화 뒤꿈치가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 복강 신경총을 찔렀다. 남자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폭발하듯 빠져나왔다. 그는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새우처럼 몸을 말고 바닥을 굴렀다. 소요 시간 1. 널.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 단 2. Find this. 그리고 마지막 딱. 곽상배. 그는 자신의 부하 두 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지윤의 목덜미만이 보였다. 그가 이지윤을 덮치기 직전 마침내 이지윤이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곽상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공포도, 심지어 조롱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장애물을 치우는 듯한 지극한 무심만이 있었다. 이지윤은 곽상배의 돌진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힘을 이용했다. 그녀는 곽상배에 달려드는 힘과 100kg의 체중이 자신에게 실리는 바로 그 1초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곽상배가 자신을 덮치기 위해 뻗은 오른팔 손목을 왼손으로 낚아챘다.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받쳤다. 그리고 몸을 낮추며 곽상배의 무게 중심 아래로 파고들었다. 특전사 CQC 근접 격투술과 UDT의 무술이 결합된 오직 실전만을 위한 관절 꺾기 기술이었다. 곽상배는 자신의 몸이 갑자기 공중에 뜨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힘에 이지윤의 기술이 더해져 그의 거대한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허공에서 180도 회전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If aid happens the 다음 순간 곽상배는 비즈니스석의 좁은 통로 바닥에 얼굴부터 처박혔다.
100kg의 육중한 몸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충격으로 인해 그의 이가 부러졌는지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가 바닥에 처박히는 것과 동시에 이지윤의 무릎이 그의 등줄기, 척추 기립근을 강하게 짓눌렀다. 곽상배의 팔은 이미 등 뒤로 꺾여 어깨가 탈골되기 직전에 고통스러운 각도로 고정되었다. 곽상배가 마지막 저항을 하기 위해 몸을 비틀려는 순간 착착의 금속 수갑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플라스틱이 조여지는 더 건조하고 섬뜩한 소리였다. 이지윤은 어느새 자신의 후드 집업 주머니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2개를 꺼내 곽상배의 두 손목을 등 뒤로 단단히 결박했다. 군용 규격의 절단기가 없으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플라스틱 수갑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명의 건장한 조폭이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여자에게 제압당하는 데 걸린 시간. 정확히 15초였다. 기내는 다시 한번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첩보 영화에서나 보던 훈련된 요원의 완벽한 시범이었다. 이지윤은 곽상배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숨 한 번 헐떡이지 않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엎어져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곽상배와 관자놀이를 맞고 기절한 부하, 그리고 명치를 맞고 숨도 못 쉰 채 바닥을 기는 또 다른 부하를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방금 귀찮은 벌레 3마리를 잡았다는 듯이 자신의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툭툭 털어냈다. 기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15초 전만 해도 3명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날뛰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입을 벌리고 굳어 있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울리던 텔레비전의 플러그를 누가 갑자기 뽑아버린 것 같았다. 몇몇 승객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통로에는 3명의 거구가 볼품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 명은 관자놀이를 맞아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명치를 맞고 새우처럼 몸을 만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두목 곽상배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플라스틱 수갑에 손이 결박된 채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다. 내 팔. 그는 욕설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고통과 굴욕,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 이지윤 중령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가쁘지 않았고 뿔테 안경은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전 3명의 성인 남성을 제압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명상을 막 끝낸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3 남자를 한번 훑어본 뒤 멍하니 서 있는 박진수 사무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군인의 권위와 냉철함을 되찾아 있었다. 박 사무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제야 박진수 사무장은 얼어붙었던 몸을 풀었다. 그는 넷 중령님이라고 군대식으로 대답하며 허리를 폈다. 이지윤은 그에게 다가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서연 승무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승무원.
안쪽으로 들여보내 안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기내 서비스 정상화를 지시해 주십시오. 승객분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박 사무장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명령에 따랐다. 그는 즉시 다른 승무원들에게 인터컴으로 지시를 내렸고 최서연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 안쪽 갤리 주방로 데려갔다. 최서연은 이지윤을 돌아보며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지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기내가 다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은 충격에 빠진 승객들에게 물을 건네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지윤은 박 사무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박 사무장이 굳은 표정으로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령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지윤은 그를 바라보며 아까보다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즉시 기장에게 연락하십시오. 뉴욕 JFK 국제공항 관제탑에 특수 보안 상황 스페셜 시큐리티 시츄에이션 발생을 보고하고 착륙 즉시 게이트에서 미 연방 항공보안관 페더럴 에일 마샬과 FBI 뉴욕 지부 요원들의 신병 인계를 요청한다고 전하십시오. 박 사무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아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요청이었다. FBI뿐만 아니라 항공기 테러를 전담하는 연방 항공보안관까지.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윤이 그의 말을 막았다. 보고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곽상배를 발끝으로 툭 쳤다. 곽상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이 자들은 단순 기내 난동 사범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첫째, 항공보안법 위반. 둘째, 승무원에 대한 명백한 성추행 및 폭행 협박. 그리고 셋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내의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현역 장교에 대한 폭행 미수입니다. 그녀는 곽상배를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동맹국 군사 인력에 대한 공격 시도이며, 즉, 대뒤 군사 범죄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 내용을 FBI 측에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대군사 범죄. 그 생소하면서도 섬뜩한 단어에 박 사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곽상배는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들려 했었다. 뭐라고? 이 X년이. 이지윤은 그의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고 박 사무장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기내 위성 전화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국방부 직통 라인입니다. 사용 허가를 요청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박 사무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를 갤리 안쪽에 위치한 승무원 전용 전화기로 안내했다. 이지윤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번호판을 보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누르듯 익숙하게 일련의 번호들을 눌렀다. 잠시 후 연결음이 들리고 그녀의 자세가 순식간에 중령 이지윤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등 근육이 꼿꼿하게 긴장했다. 충성. 여기는 백호.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암호명을 말했다. 백호는 707 특임단을 지칭하는 코드네임 중 하나였다. 국방정보본부 해외 파트 상황실 연결 바람. 보안 코드 델타. 707. 인증자. 이지윤, 중령. 수화기 너머로 몇 차례 기계음이 오가더니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윤의 표정이 극도로 진지해졌다. 예, 상황실장님. 이지윤 중령입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현재 시각 3시 40분. 뉴욕 파견건으로 K81편으로 이동 중. 기내에서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3명에 의한 심각한 난동 상황 발생.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을 힐끗 보았다. 승무원 성추행 및 폭행, 그리고 본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 시도. 예, 맞습니다. 전원 제압 완료했습니다. 의식불명 1명, 호흡곤란 1명, 주동자 1명 결박 완료.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지시를 잠시 듣고는 대답했다. JFK 도착 즉시 FBI와 연방항공보안관에게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자들의 신원 확인 및 국내 송환 절차에 본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주동자는 곽상배, 강남 일대. 예, 맞습니다. 그 곽상배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냉정하고 정확했으며 단 하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추가 혐의로 대군사 범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착 즉시 뉴욕 주재 무관실을 통해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충성. 이지윤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전화를 하는 동안 곽상배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녀가 내뱉는 모든 단어를 들었다. 국방정보본부, 상황실, 백호, 주재 무관실.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뒷골목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단어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검찰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금 한 국가의 거대한 군사정보기관의 레이더에 정면으로 포착되었다. 그가 뉴욕에서 하려던 사업은 물론이고 그의 도피 계획은 완전히 끝장났다. 그는 미국 땅을 밟자마자 FBI에게 체포될 것이고 설령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일반 검찰이 아닐 터였다. 그는 군사, 법정, 혹은 그와 유사한 무시무시한 기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곽상배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신음하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기내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화려했던 조폭 인생이 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자 중령과의 15초 만남으로 인해 상공 3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이지윤 중령이 위성 전화를 끊자 갤리 안의 공기는 완전히 그녀의 통제하에 들어와 있었다. 박진수 사무장은 마치 방금 임무를 하달받은 부관처럼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굳은 자세로 서 있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은 경이로움과 안도로 바뀌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온통 이 회색 트레이닝복의 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무장님, 이지윤이 입을 열었다. 저 3명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기내 보안 키트에 있는 여분의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가져오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기절한 부하와 명치를 맞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부하를 가리켰다. 2명 모두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사무장은 즉시 다른 승무원을 시켜 기내 보안 장비함에서 여분의 플라스틱 수갑과 강력 테이프를 가져오게 했다. 이지윤은 자신이 직접 결박했던 곽상배를 확인했다.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승무원들이 결박 도구를 가져오자 이지윤은 그들에게 짧고 정확하게 지시했다. 2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저 남자의 손목을 등 뒤로 결박하십시오. 발목도 교차시켜 묶습니다. 그녀는 명치를 맞은 부하를 가리켰다. 승무원 2명이 망설였지만 이지윤의 단호한 눈빛에 곧장 임무를 수행했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조차 없었다. 그는 순순히 승무원들의 손에 결박되었다. 좋습니다. 이지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직 의식을 잃은 다른 부하를 가리켰다. 이 사람은 내가 직접 하지요. 그녀는 엎드려 있는 남자의 몸을 가볍게 뒤집어 능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손목과 발목을 결박했다. 이제 3명의 침입자는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사무장님, 이들을 승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내 후방 갤리나 승무원 휴게실 쪽이 좋겠습니다. 이지윤이 말했다. 가장 가까운 점프시트, 승무원용 접이식 의자에 각각 결박하여 고정시키십시오. 착륙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 사무장은 기내의 모든 승무원을 동원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서비스직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지윤이라는 현장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일사불란한 팀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3명의 남자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비즈니스석 구역을 벗어나 승객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된 후방 갤리 구역으로 옮겼다. 그곳의 벽면에 부착된 점프 시트에 3 남자를 각각 앉히고 안전벨트와 추가 케이블 타이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단단히 고정했다. 곽상배는 그 과정 내내 단 한마디의 말도 저항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석의 통로가 깨끗하게 정리되자 이지윤은 바닥에 떨어진 곽상배의 피 몇 방울을 발견했다. 그녀는 승무원에게 물티슈를 요청해 직접 허리를 숙여 그 핏자국을 닦아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듯 너무나도 태연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기내는 마침내 원래의 평온한 비행 상태로 돌아왔다. 박 사무장은 승객들에게 방송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착륙 시까지 안전하게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알렸다. 몇몇 승객들은 이지윤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때였다. 아까 갤리로 들어가 안정을 취했던 최서연 승무원이 손을 떨며 물 한 잔을 들고 이지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는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저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이라도 좀 드십시오. 이지윤은 최서연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 이 비행기에 탑승한 이래 처음으로 아주 옅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훈련된 군인의 미소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미소였다. 그 희미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평범했던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물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최서연은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령님. 중령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최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게 내 일입니다. 그녀는 최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까 정말 잘 버텼어요. 최서연 씨, 당신은 당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신이 무섭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매뉴얼을 지키려 애썼다는 것을
이 위대한 여군 중령이 알아준다는 사실에 최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최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갤리로 돌아간 후 기내는 다시 엔진 소리만이 낮게 깔린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퍼스트 클래스의 한 노신사가 있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가 범상치 않았다. 그는 국내 유력 일간지의 군사 전문 기자로 평생을 살아온 원로 언론인 김영호였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역시 놀란 표정의 사업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군. 네, 뭘 말입니까? 사업가가 되물었다. 저 여자분 정말 대단하네요. 군인이라니. 그것도 중령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허허. 박 사장은 그냥 여군 중령이 조폭 셋을 때려 눕힌 걸로 보입니까? 나는 방금 전설을 목격한 겁니다. 전설이라니요. 김영호 기자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나는 평생을 군대만 취재했소. 30년 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부터 전후방 안 가본 데가 없지. 내가 아는 한 대한민국 육군에서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중령 계급장을 달고 특전사와 UDT 배지 2개를 동시에 가슴에 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요. 그는 숨을 골랐다. 바로 저 사람. 이지윤 중령이야. 그는 이지윤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지윤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국방부 고위급 장성들이나 특수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서만 술자리 안주처럼 쉬쉬하며 내려오던 전설. 저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시오? 김 기자가 물었다. 707 부대 내에서는 백호의 유령, 거스트 오브 더 화이트 타이거이라고 부른다더군. 적진에 투입되어도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정도가 아니지. 김 기자는 혀를 내둘렀다. 저 사람은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미 육군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소. 그것도 모자라서 해군 UDT SEAL 지옥주 훈련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자원해서 그걸 또 유일하게 수료한 여자요. UDT 놈들이 저 여자만 보면 지금도 치를 떤다더군.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 김 기자는 아까 이지윤이 곽상배의 손목을 잡던 순간을 떠올렸다. 아까 그 조폭 두목 팔목 잡은 거 봤소. 그게 그냥 잡은 게 아니야. 특전사 CQC 근접 격투와 UDT 특수 무술이 결합된 신경 다발을 끊어버리는 살인 기술이요. 마음만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팔목을 비틀어 부러뜨리고도 남았을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곽상배인지 뭔지 하는 저 불쌍한 조폭은 오늘 자기가 누굴 건드렸는지 죽을 때까지 모를 거요. 그는 그냥 여군을 건드린 게 아니야. 그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치명적인 인간 병기 중 하나를 건드린 거라고. 사업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지윤이 앉은 비즈니스석을 쳐다봤다. 모든 소란의 중심이었던 이지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신의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까 최서연 승무원이 가져다 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목에 걸고 있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다시 귀에 꽂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까 곽상배가 난동을 부리기 전에 읽고 있던
그 두꺼운 영문 원서. 국제 분쟁 지역의 군사 개입 전략을 다시 펼쳤다. 그녀는 책갈피를 찾아 페이지를 넘기고 안경을 고쳐 쓴 뒤 다시 깊은 사색에 잠겼다. 마치 방금 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는 듯이 남은 10시간의 비행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곽상배 일당이 일으킨 광란의 소동은 마치 불쾌한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꿈의 증거는 승객들 사이에 퍼진 경이로운 속삭임으로 남아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창가 자리에 앉아 다시 두꺼운 원서에 몰두하고 있는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성을 향해 은밀하게 향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했을지도 모르는 폭력 사태가 저 평범해 보이는 여성의 손에 의해 단 15초 만에 정리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지발링치, 중령, 특전사, 안디아. 그들이 평생 영화에서나 들어봤던 단어들이 지금 저 여성 한 사람에게 모두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원로 군사 기자인 김영호는 자신의 직업적 본능을 억누르느라 애써야 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 살아있는 전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접근 금지의 아우라와 그녀가 현재 임무 수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조용히 수첩에 자신의 감상을 적을 뿐이었다. 이지우는 이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정신을 뉴욕에서 수행해야 할 다음 임무로 전환시킨 상태였다. 그녀에게 기내 난동 제압은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 만난 작은 장애물 제거에 불과했다. 우리 비행기는 곧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졌다. 길었던 비행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창밖으로 거대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K81편은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비행기는 메인 터미널로 향하지 않고 공항의 가장 외지고 한적한 구역, 화물 터미널 근처의 외딴 게이트로 천천히 이동했다. 승객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듯 웅성거렸다. 게이트 주변에는 일반적인 공항 차량 대신 검은색 대형 SUV 차량 서너 대와 미군 USARM 마크가 선명한 군용 험비 두 대가 섬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정지하자 다시 한번 기장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본 기기는 착륙 후 현지 사법당국의 보안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더라도 모든 승객께서는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다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당국. 승객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곽상배 일당이 갇혀있는 후방 갤리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술이 완전히 깼을 터였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철컥 엔진이 꺼지고 게이트가 연결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비즈니스석의 메인 출입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하지만 환한 미소를 띤 공항 지상직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기내로 들어선 것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명의 거구의 사내였다. 그들은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감정이 전혀 익히지 않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들 중 앞장선 사내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배지를 힐끗 보여주었다. FBI. 그가 낮고 짧게 말했다. 승객들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뒤를 이어 기내로 발을 들인 이들은 승객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했다. 우드득, 우드득. 전투화가 기내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전투 장비를 갖춘 4명의 미군 병사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철모에는 MP, Military Police, 헌병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허리에는 권총집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민항기 내부를 군사 작전 지역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모두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대한민국 육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대령 다해리형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의 주재 무관 미리타리 아타체이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훈련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이지훈의 좌석을 향해 다가왔다. 이지훈은 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읽던 책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는 아까 곽상배 일당을 제압한 직후 자신의 작은 군용 더플백에서 꺼내 입은 짙은 녹색의 육군 활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 상의의 가슴팍에는 그녀의 계급과 이름, 중령 이지훈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를 발견한 한국군 대령은 그녀가 채 자세를 잡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탁 소리가 나게 발을 모으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령 이지훈 뉴욕 주재 무관 김진철 대령입니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이곳이 미군과 FBI 요원들이 지켜보는 민항기 내부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특수 임무를 띈 707 부대의 핵심 간부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이지훈 역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한 거수경례로 답했다. 충성. 이동간 특이사항 발생.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대령님. 그들의 짧은 경례가 오가는 동안 FBI 요원들이 다가왔다. 선글라스를 벗은 리더 요원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입을 열었다. 이 중령님 FBI 뉴욕 지부의 톰슨 요원입니다. 국방부와 연방항공보안국으로부터 브리핑 받았습니다. 이지훈 역시 완벽한 무 악센트의 영어로 답했다. 톰슨 요원님, 반갑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저자들이 대상입니까? 톰슨 요원이 기내 후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지훈이 간결하게 답했다. 맞습니다. 적대 인원 3명. 모두 대한민국 국적. 주동자는 곽상배. 혐의는 승무원 직무방해, 승무원 성추행, 그리고 임무 수행 중인 동맹국 군 장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입니다. 임무 수행 중인 동맹국 군 장교에 대한 폭행. 그 단어에 톰슨 요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것은 단순 기내 난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 연방 법률,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물에 대한 공격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외교 문제이자 연방 범죄였다. 톰슨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즉시 연방 구치소로 이송하겠습니다. 뉴욕 구경은 못할 겁니다. 톰슨 요원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미군 헌병 MP 4명이 일사불란하게 기내 후방 갤리로 향했다. 잠시 후
3명의 남자가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비즈니스석 통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몇 시간 전 이곳을 자신의 왕국인 양 활보하던 곽상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미 헌병들에 의해 케이블 타이가 끊기고 차가운 금속성 미 연방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부러진 이에서 흘러나온 피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완전히 풀린 눈동자는 공포로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헌병에게 뒷목이 잡힌 채 끌려 나오다가 통로에 서 있는 이지윤과 눈이 마주쳤다.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 군용 재킷을 걸친 아줌마. 그는 그 눈을 보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흘렸다. 이지윤은 그에게 어떤 시선도 주지 않았다. 헌병들은 곽상배와 그의 부하 2명을 마치 짐짝처럼 거칠게 밀며 기내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JFK 공항의 일반 입국 심사장이 아닌 FBI 뉴욕 지부의 지하 조사실로 직행할 것이다. 그들이 사라진 후 톰슨 요원은 이지윤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중령님, 이제 저희가 맡겠습니다. 연방검찰청에서 무관실을 통해 연락할 겁니다. 신속한 대응에 감사합니다. 요원님, FBI와 헌병들이 모두 기내에서 철수하자. 김진철 대령이 이지윤에게 다가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 중령.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국방부에서 연락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괜찮은가? 문제 없습니다. 대령님, 이지윤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제야 기장은 승객들의 하기를 허가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승객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FBI와 군인들, 그리고 한국군 장교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며 자신들이 거대한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승객들이 비즈니스석을 지나쳐 내리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지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으십니다. 몇몇은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할 뿐이었다. 원로 기자인 김영호는 그녀의 앞을 지나며 다른 말 대신 그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령님. 그것은 한 원로 언론인이 진짜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마침내 이지은과 김진철 대령 그리고 기내 승무원들만 남게 되었다. 그때 조종실 문이 열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나왔다. 그들은 박진수 사무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과 함께 이지은 앞에 일렬로 섰다. 대표로 나선 기장이 모자를 벗고 이지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를 따라 모든 승무원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중령님, 기장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와 존경으로 떨리고 있었다. K81편 기장입니다. 저희 승무원 전원을 대신하여 그리고 본기에 탑승했던 312명의 승객 모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들고 이지윤의 눈을 바라봤다. 오늘 이지윤 중령님이 안 계셨더라면 정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지윤은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딱딱한 군인의 표정을 풀고 아까 최서연에게 지어 보였던 그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기장님께서도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사무장님, 최서연 승무원님, 모든 승무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군용 더플백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김진철 대령과 함께 비행기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충성. 그녀는 비행기를 떠나기 전 뒤를 돌아 승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경례를 붙였다. 승무원들 역시 황급히 90도로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배웅했다. 이지윤 중령은 JFK 공항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탑승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군인의 걸음걸이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이지윤 중령과 김진철 대령은 길고 조용한 탑승교를 걸어 나왔다. 방금 전 비행기 내부를 가득 채웠던 숨 막히는 긴장감과는 달리 JFK 국제공항 터미널은 수많은 인파와 아침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일상의 흐름 속으로 조용히 합류했다. 이중령, 정말 괜찮은 건가? 김진철 대령이 그녀의 옆모습을 살피며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안부 이상의 깊은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몇 시간 전 국방부 직통 라인을 통해 백호 요원, 기내 조폭 조우, 전원 제압 완료라는 짤막한 보고를 받고 심장이 내려앉았었다. 그가 아는 이지윤 중령이 제압 완료라고 보고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최소한 중상 혹은 그 이상의 사태를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무 수행에 지장 없습니다. 이지윤은 어깨에 맹군용 더플백을 고쳐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김 대령은 헛웃음을 삼켰다. 100kg이 넘는 거구의 조폭셋을 맨손으로 제압하고 그중 하나는 아예 의식을 잃게 만들었으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니. 이것이 바로 707 부대. 그 중에서도 백호의 유령이라 불리는 이지윤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FBI 요원 톰슨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복잡한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외교관 및 군 관계자 전용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지윤의 여권과 군인 신분증,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발행한 파견 명령서를 확인한 심사관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마침내 마지막 자동문이 열리고 그들은 시끄럽고 혼잡한 JFK 공항 입국장 로비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족을 제외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피켓을 들고 손님을 기다리는 리무진 운전기사들, 커피를 손에 든 채 분주하게 오가는 수많은 인파. 방금 전 상공 3만 5천 피트에서 벌어졌던 생사의 격투와 한 인간의 오만이 무너지는 광경은 이 거대하고 평범한 일상의 흐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 누구도 이 혼잡한 인파 속을 걷고 있는 저 평범한 여성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지윤은 여전히 그 낮고 후줄근한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 짙은 녹색의 육군 활동복 상의를 걸친 차림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에 두꺼운 뿔테 안경. 그녀는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로 완벽하게 섞여 들어갔다. 그녀가 방금 전 3명의 건장한 남성을 15초 만에 제압한 대한민국 최정의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진철 대령이 그녀를 공항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다. 번호판 대신 외교 디플로매트
마크가 붙어 있는 국방무관실에서 준비한 차량이었다. 김 대령이 직접 차문을 열며 물었다. 일단은 숙소인 호텔로. 아니, 혹시 바로 합동사령부로 가야 하나? 워싱턴 D.C.의 DIA 미 국방정보국 본부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지윤이 더플백을 뒷좌석에 던져 넣으며 짧게 답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뉴욕이 아닌 워싱턴 D.하에서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곽상배와의 충돌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김 대령은 그녀의 임무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켜야 할 보안 수칙이었다. 그는 이지윤이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그 곽상배라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FBI가 그냥 며칠 구금하다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한국으로 추방하고 끝내는 건 아닙니까? 그는 곽상배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어떻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마 지금쯤이면 한국에서 고용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뉴욕으로 날아오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지윤은 차에 오르려다 잠시 멈췄다. 그녀는 뿔테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공항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그는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미국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 및 직무방해 혐의는 미국에서 테러 미수와 준하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0년형부터 시작할 겁니다. 20년이요. 김 대령의 눈이 커졌다. 그는 기내 난동이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지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설령 그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쏟아부어 기적적으로 감형을 받고 한국으로 추방된다 해도 인천공항에는 일반 경찰이 아닌 국방정보본부와 707 부대의 대테러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김 대령을 돌아보았다. 현역 장교. 그것도 특수임무 수행 중인 장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단순 폭행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형법상 특수임무방해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은 닉규제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조항에 따라 동결 및 환수 절차에 즉각 들어갈 겁니다. 이지윤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지윤은 그 말을 끝으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출발하죠. 그녀의 명령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무관실 요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세단은 경적 소리 가득한 JFK의 혼잡한 출구 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백호의 유령은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뉴욕의 거대한 인파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에필로그. 바로 그 시각 JFK 공항 지하. 창문 하나 없는 FBI 뉴욕 지부의 제3 취조실. 곽상배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압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아까 헌병들에게 끌려오면서 맞은 진정제 기운에 잠시 졸았지만 지금은 극도의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철컥. 취조실 문이 열렸다. 곽상배는 자신을 구해줄 변호사가 드디어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냉철한 인상의 미 연방 검사. 그리고 아까 그 비행기에서 봤던 자신에게 경례를 붙이던 그 한국군 대령 김진철이었다. 곽상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연방 검사가 서류철을 탁 소리 나게 곽상배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곽상배를 위해 옆에 앉은 통역관을 통해 말했다. 곽상배 씨, 당신이 알던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미 연방 항공보안법 위반, 승무원 폭행 및 성추행, 그리고 미 동맹국 군 장교에 대한 특수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연방 검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0년입니다.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지만 당신은 연방 중범죄자이므로 보석은 없습니다. 이 바본 연골습니다.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내 변호사 부르라고. 곽상배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발악했지만 수갑이 고정된 의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광기 어린 고함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김진철 대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곽상배의 고함을 순식간에 잠재울 만큼 차가웠다. 곽상배 씨, 조용히 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뭐야? 당신. 김 대령은 곽상배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당신의 변호사, 그리고 당신의 조직원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당신의 모든 불법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뭐라고? 곽상배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이 커졌다. 검찰이 움직인 거야. 내가 그래서 도망친 건데. 검찰. 김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검찰이 아닙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곽상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국방부 정보본부와 707 대테러팀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은 방금부로 군사보안 특별조치에 따라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군사 보안. 왜 군대가 나를? 김 대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곽상배를 내려다봤다. 당신은 어제 비행기에서 단순한 여성 승객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방부 정보본부가 극비리에 추진 중인 대테러 방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국가 최고위급 비밀 요원 중 한 명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한낱 조폭 두목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시비를 건 겁니다. 곽상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줌마, 여자 주제라고 무시했던 그 평범한 회색 트레이닝복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숨통을 쥘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 그의 입에서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14시간의 비행은 그가 피와 폭력으로 쌓아 올린 화려했던 제국을 완벽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내레이터가 시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지윤 중령의 이 통쾌하고 짜릿한 참교육을 어떻게 보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한 여성을 함부로 대했던 조직 폭력배 곽상배의 비참한 최후.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시끄러운 목소리나 화려한 겉모습
혹은 폭력적인 위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지윤 중령과 같은 깊고 조용한 침착함과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지윤 중령처럼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이지윤 중령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줄 더 강력하고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